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들어와서 주제 5로 넘어갑니다. 여기 나와 있는 주제 5까지만 보면은 2단원도 거의 마무리가 되겠지요. 네, 그리고 나서 중국, 우리 오늘까지, 이번 그 주제 5까지 살펴보는 동아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5단원에 나가야 아마 계속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 이제 중국의 근대로 넘어가기 전인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인데요. 이번 11차 시에서는 정치를 살펴볼 거고요. 12차 시에 그 경제랑 사회를 그리고 문화까지 한번 나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나라, 청나라 같이 이어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도 좀 복잡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차시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성취 기준 같은 경우에는 명청시대, 그리고 에도시대는 일본인데요. 요 시대에 있던 에도 시대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요. 동아시아 세계 변동 상황을 파악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뭐 TMI로 드린다면 이 부분에서 동아시아사도 그렇고 세계사도 그렇고 꼭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네, 우선 이제 명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이제 주제 4에서는 이제 원나라까지 봤었습니다. 맞죠? 원나라까지 봤었고 원나라가 막판에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홍건적의 난. 어,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그 홍건적의 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주원장이 난징을 수도로 건국을 합니다. 즉, 이 한족이었던 주원장이기 때문에 드디어 다시 한족 왕조가 부활했었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주원장을 명나라 태조라고도 하고요. 홍무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홍무제의 정책은 일단 유목민족에 의해서 좀 흐트러졌던 유교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서 육유 유교에서 가장 뭐 이야기하는 여섯 가지의 조치, 여섯 가지의 제도 같은 것들을 반포를 하면서 유교를 다시 유교적인 질서를 만들려고 하고요. 학교나 과거제를 정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수치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어린 도책 또는 부역 황책을 정비를 하는데 어린이라는 거는 어린 물고기 어자에 비늘 린자예요. 그래서 책을 이제 뭐 호적대장 같은 걸 작성을 하는데 물고기 비늘과 같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고기 비늘. 네, 그리고 뭐 부역황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방을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이갑제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이갑제는 아래 여기 도표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10개씩 묶어요. 10개씩 묶어서 뭐 10개 10개겠죠? 이 갑소 그룹 10개를 하나의 이장호가 가지고 있고 그 이장호가 또 10개가 모이니까 약 110가구를 이런 식으로 통제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제 어린 도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뭐 향리는 주연을 속이고 주연은 부를 속여서 수없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이갑의 기민을 모아 전투가 직접 측량하도록 하고 전투의 형상을 그려 순서대로 자호를 매기고 소유주의 성명, 전투의 넓이, 사방의 토지를 기재하여 책을 편찬했다. 근데 이게 그린 형상이 마치 물고기 비늘 같아서 어린 도책이라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어린 도책 이야기를 여러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이야기할 게 이제 황제권을 강화했습니다. 수치제도 정비와 황제권 강화. 황제권 같은 경우에는 재상제도를 폐지했다는 게 키워드예요. 재상권을 축소했다라는 말도 그 전에 나왔었는데 아예 폐지를 하고 육부를 직접 통솔을 합니다. 하지만 명나라 영락제 그 아들이었던 영락제에 들어와서 뭐 결국에는 뭐 내각 대학사를 설치를 하는데 나중에는 요 내각 대학사가 실질적인 재성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영락제 때 설치되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명나라 초기에는 바다를 잠그는 해금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공을 받는 조공무역만을
허용했었다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홍무제의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영락제인데요. 영락제는 3대 황제예요. 그렇다면 2대 황제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잠깐 참고로 네, 이야기해드리면 2대 황제는 건문제였습니다. 근데 건문제는 그 태조 홍무제의 손자였어요. 손자였는데 그 홍무제의 이제 차남이었던 영락제, 요건 아들이거든요. 네, 즉 삼촌이 조카를 몰아낸 사건을 정난의 변이라고 합니다. 네, 정난의 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정난의 변을 거쳐서 이제 3대 황제인 영락제가 다시 이제 황제권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영락제가 명나라의 전성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수도를 난징에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겨요. 베이징으로 천도를 하고요. 그 베이징에 자금성을 건설을 합니다. 몽골을 공격하기도 하고 베트남을 정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뭐 TMI로 좀만 더 메모를 해놓으면 만리장성 있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만리장성을 이 명나라 때에 증축하고 보수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라고 여러분을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 전성기이기 때문에 이 전성기인 거를 뭔가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환관 정화를 불러서 항해를 하게 합니다. 7차에 걸친 대규모 항해를 통해서 명나라 중심의 조공 체제를 확대하는데 요 그림을 잠깐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확대를 좀 할게요. 네, 확대를 해서 보면은 여러분 학습지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마자파잇 자와섬에 있는 마자파잇 왕조인 왕위 계승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론 스리랑카거든요. 국왕의 군대와 싸워서 국왕을 중국으로 압송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인도 캘리컷에서는 캘리컷 왕에게 책봉의 표시를 내려주는 등 국제적인 영향력을 펼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적 영향력을 크게 높였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영락제처럼 크게 번성한 황제도 있지만 번성을 했다라는 거는 우리 당나라 때도 살펴보았고 송도 살펴보았고 원도 살펴보았지만 성장함에 있어서는 다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다시 명나라가 쇠퇴를 하게 되는데요. 환관이 득세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북로 남외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북로는 북쪽에서 있는 오랑캐, 북쪽에 있는 오랑캐인 이제 몽골족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외는 외국이죠. 외구가 득실거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명나라의 상황이 안 좋게 되고 재정 부담이 굉장히 가중이 됩니다. 그러면서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이 장거정인데요. 우리 송나라 때 왕안석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개혁을 합니다. 개혁을 했던 대표적인 개혁안이 바로 일조 편법인데요. 일조 편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세, 땅에 맺는 세금을 은으로 징수하게 하는 그런 법안이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은이 굉장히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은을 받아들이는 이런 개혁안을 만들었었다라고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임진왜란에 파병을 하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조선에서 일본이랑 임진왜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명이 쇠퇴하면서 만주에 있는 여진족이 흥기 다시 커지게 되고 다시 재정 위기를 겪게 되면서 결국 농민 중에 하나였던 이자성의 난으로 17세기 1644년에 멸망을 하게 되었다라고 명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이자성도 이제 농민인데 청나라는 다른 나라란 말이죠. 근데 청나라가 다시 중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청나라의 태조가 되겠는데요. 팔기군을 기반으로 후금이라는 나라를 먼저 건국을 해요. 우리 기존에 있던 금나라 기억하시나요? 금나라?
네, 금은 여진족이었죠. 아이고 여진족이었죠. 네, 여진족과 마찬가지로 이제 청나라도 여진족의 국가인데요. 이 당시엔 여진족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만주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여러분들 문제나 이런 거 보실 때 여진족이나 만주족이나 같은 의미였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홍타이지 태종이 국호를 청으로 변경을 하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게 되지요. 그게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그리고 병자호란을 거치고 나서 이제 홍타이지 이후에 순치제라는 황제가 베이징을 점령을 하면서 이제 지금의 그 중국 전역을 차지하게 되는 청나라 큰 나라로서 커지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은 강희제, 옹정제 그리고 뒷장에 있는 걸륭제까지가 우리 강옹건이라고 해서 청나라의 전성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강희제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라고 얘기를 하면 우선은 3번의 난을 진압을 합니다. 이 3번의 난, 이 3번이 뭐냐면 이 순치제가 베이징을 점령을 할 때 도와줬던 인물들이 있어요. 뭐 오삼계 같은 사람을 비롯한 한족 사람들인데 이 사람 오삼계 뭐 경정충 이런 사람들을 그 각 지방의 번주라 그래서 지방의 그 땅을 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욕심이 이제 점점 커지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난을 일으키는데 그게 바로 3번의 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그 진압을 하게 되고 이들의 반란 세력 무찌르고 타이완도 정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건 국경 문제였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옹정제 같은 경우에는 군기처를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밀상주문 제도를 도입해서 황제 독재권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야기 드리면 이 옹정제 때 조세 제도가 하나 등장을 해요. 지정은제. 앞서서 일조편법이랑 이어서 계속 오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캬흐타 조약이라는 것도 맺게 되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금교령을 내립니다. 금교령을 내려서 청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를 추방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청나라 전성기 그의 아들이었던 걸륭제 때, 걸륭제 때 오늘날 중국의 영토 대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성기다 보니까 걸륭제 때 있었던 것이 이제 책도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사고전서인데요. 사고전서는 우리 학문 얘기할 때 고증학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청이 전성기다 보니까 영국에서 맥카트니 사절단을 파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광저우에 그래서 공행이라는 무역 그 기구도 설치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나라의 이제 민족 지배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 한족과 번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간접 지배와 직접 지배로 나누어서 했다라고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요. 국제 관계 같은 경우에는 조공 책봉 체제를 강화하는데 이제 무역을 통해서 서양 국가라는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우리 광저우에서 공행을 통한 공행무역을 허락을 했다. 이 공행무역 앞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걸륜제 때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의 중국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되게 조금 몽골에서 몽골 제일주의라고 했던 것처럼 만주족의 습속이었던 변발, 우리 그 앞머리 밀고 뒤에 머리 닦는 그런 스타일, 그리고 호복, 자신들의 이제 중국 복장들을 강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문자의 옥이라는 것을 해서
문자에 뭐 청나라나 만주족이나 아니면 황제에 대한 뭐 비판하는 글자, 왜냐면 중국은 한자잖아요. 그래서 한자로 인해서 굉장히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다분해요. 그래서 이 문자 하나 잘못 썼다고 막 10,000명씩 죽이고 20,000명 죽이고 막 그러는 모습들도 보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변발에 대한 사료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회유책으로 만한병용제라는 게 있는데요. 만주족과 한족을 같이, 여기 또 만주인 한족, 그래서 만주족과 한족을 같이 이제 그 관직에 임명을 하면서 한족들을 아예 우리 몽골 제일주의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청나라는 중국을 지배했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명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청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와 청나라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 정리를 간단하게 한다면 홍무제가 있었던 명나라 태조, 그리고 영락제 있었죠. 그리고 쇠퇴하는 과정에서 쭉쭉쭉 쇠퇴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르하치가 처음에 후금으로 시작을 했다가 홍타이지가 이제 청으로 바꾸게 되고, 그리고 강희제, 그다음에 옹정제, 걸륭제로 이어지는 스토리 라인이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정리한다면 홍무제 같은 경우에는 유교, 그다음에 어린 도책 같은 것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락제 같은 경우는 여기 정난의 변으로 황제권을 강탈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베이징 으로 천도했던 거, 그리고 정화의 항해 같은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쇠퇴 과정에서는 이제 북로 남외 과정에서 있었던 이제 등장했던 인물이었던 장거정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임진왜란에도 파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만주족이 성장했다. 만주족이 성장을 하더라.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러면서 이자성의 난으로 아웃되는 그 명나라. 그러면서 혼란스러웠을 때 청나라가 낼름 받아 먹었는데, 이제 누르하치가 후금 만들고 홍타이지가 이제 청이라고 나라를 바꾸고, 그러면서 병자호란을 거칩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무마하게 되고, 이제 베이징을 순치제 때 점령을 하게 되면서 강희제는 3번의 난을 진압을 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옹정제 같은 경우에는 군기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걸륭제 때 최대 영토였다 그랬죠. 최대 영토였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나라는 쇠퇴 과정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5단원에서 이제 청나라 쇠퇴 과정을 같이 살펴보면서 볼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짧게 하려고 했지만 짧게 할 수 없었던 정치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회랑 경제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긴 시간이었는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